2026년 일본의 방위비는 84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인데요. 현재 일본은 군사력 강화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2026년도 일본 방위비는 정확히 84조 3천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조 원 정도 더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위비라고 합니다. 특히나 상당 부분이 장비 조달비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특히 장사정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을 포함한 반격 능력 확보 차원에서 장사정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연안 방어체계인 실드 구축을 위해 드론 운용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나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확보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2026년에는 일본도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이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일본은 최대 400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들여올 계획인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강력한 방공망이 처진 공격에서도 목표물을 정밀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수상함과 잠수함 모두에서 쏠 수 있는 아음속 지상 공격 무기인데 현재 일본은 8척의 현역 구축함에 토마호크를 싣고 건조 중인 2척의 구축함에도 이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의식이라도 하듯이 오키나와 인근에 있는 요나구니 섬에는 해상과 공중을 동시에 감시하는 레이더 시설을 구축하였고요. 적의 통신망과 정밀 유도 체계를 교란하기 위한 전자전 부대까지 상시 배치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이 지역이 작전의 성패를 가릴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최근 들어 관련 훈련의 강도와 빈도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목표로 적 항공기의 레이더를 직접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공 전자전 부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을 공식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이르면 2026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대규모 피난소 설치 공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해 요나구니 섬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신속히 외부로 대피시키는 계획 역시 이미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준비 국면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11월에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요나구니 섬으로 각종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훈련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는데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전시 상황에서 전진 작전 기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가상으로 점검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일본이 요나구니 섬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전장 대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주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하고요. 우주작전 집단을 신설해서 작전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군을 겨냥하여 태평양 방어 구상실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죠. 사실 현재 일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죄다 중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미사일 전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중국에 대한 공격을 일본 본토에서 하기 위함이기도 하거든요. 그도 그럴만한 게 현재 중국은 가면 갈수록 대만 침공에 대한 야욕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만을 무력으로 병합하겠다는 위협은 일본의 안보와 경제 이익에 크게 위협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지금까지도 발생 중인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은 끝이 나지 않고 있고요. 중국이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큰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일본판 CIA인 국가정보국 신설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선거 공약이 정보 수집 확대를 위해 국가정보국 신설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2025년 12월에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위해 장관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2026년 7월에 설립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일본 내각정보조사실과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이 각기 모은 정보를 집약해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외국 세력의 첩보활동이나 간첩 행위를 막는 스파이 방지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에 부딪혀 법안 통과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참에 스파이 방지법도 진행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약점 중 하나가 자국산 무기가 너무나도 비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방산업계의 인력 및 설비 투자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장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2023 회계 연도에 약 5천억엔, 하나로 4조 6천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26 회계 연도에는 1조엔, 하나로 9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40%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NEC나 히타치 제작소, IHI 등 주요 기업들도 방산업을 키우기 위해 몸집을 서서히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2025년에 비전투 목적으로만 진행했던 군수품 수출 제한 폐지를 검토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이때까지 상대국의 용도가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위인 경우에만 방산품을 수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기 수출이 원활하게 가능해지게 되고요. 일본의 방산업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본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방위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강한 요구와 압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 미국 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맡아야 할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기존의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할
달성하겠다고 밝혔던 2022년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앞당겨 올해 안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계획 조정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 속에서 일본이 핵심 동맹국으로서 더 적극적인 군사적 부담을 떠안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정은 일본이 미일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통해 자위대 전력 현대화와 서남도서 방어 강화, 미군과의 연합작전 능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고, 이는 현재 요나군이섬과 오키나와 일대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우려도 크긴 합니다. 이러한 돈들은 하늘에서 뚝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선가 재원을 마련해와야죠. 그런데 그 돈이 소득세 인상으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27년 1월부터 소득세 증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위한 부흥특별소득세 1%를 깎고 방위특별소득세 1%를 신설한 것인데요. 물론 조삼모사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국민에게 실질적 부담을 주지 않고 법정 조건을 갖추어 방위비 증액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이번 방위비 증액은 부흥특별소득세와 달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한번 시행이 이루어지면 좀처럼 바뀌기 어려운 세제로 정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해서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볼만한 부분은 미국의 전략 변화 속에서 일본이 어떤 위치로 재편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에서 일본을 사실상 핵심 전초기지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관점에서 일본은 지리적으로 중국 본토와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거점이고, 항모 전단과 공군 전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 이미 갖춘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더 이상 후방 지원 국가가 아니라 유사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일선 국가로 설정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분담 역시 서서히 재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주일미군은 후방기지와 보급 거점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주일미군이 중국과 대만을 직접 겨냥하는 전진 전력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와 규슈, 서남도서 일대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은 기동성과 즉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고,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 운용도 훨씬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반도 방어가 주임무지만 유사시에는 해공군을 동원하여 일본과 연계해 작전 공간을 넓히는 구조로 점점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의 경계가 과거보다 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유사시를 가정하면 이 전략의 윤곽이 더 분명해집니다. 미군은 초기 단계에서 일본 내 기지와 서남 도서 체계를 활용해 공중과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은 자국 영토 방어를 명분으로 사실상 미군의 작전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장사정 미사일과 반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분명해지는데, 미군이 직접 나서기 전에 일본이 일정 수준의 억제력을 보여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 변화는 일본을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면에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일본 역시 이 흐름을 받아들이며 군사 대국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할 점은 미국이 일본을 앞세우는 구조가 굳어질수록 일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곧 일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만 유사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본이 군사력 강화에 매진 중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